제22회 어쩌다 특한 교실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러면 오늘 강의하실 김두길 박사님을 소개하겠습니다. 김두길 박사님은 국제뇌교육종합대학원 상담심리학과 박사이십니다. 현재는 나눔심리상담센터장, 민들레 능력개발 교육원 책임교수, 주식회사 러닝캠퍼스 운영교수, 열린사이버대학교 특임교수로 재직 중이시고 영도구 가족센터 전문 상담원으로 활동하시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 원격 평생교육원과 주식회사 러닝캠퍼스 운영교수를 역임하셨다고 합니다. 논문으로는 사별 후 침습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사회적 유대감의 매개 효과, 청소년 수련시설 프로그램 이용 만족도의 차이 검증, 사별 후 애도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 사회적 유대감과 마음 챙김의 이중 매개 효과를 중심으로, 그리고 의도적 반추와 외상 후 성장의 관계에서 정신적 웰빙의 매개 효과가 있습니다. 오늘 강의 주제는 더 행복할 수는 없는가? 정서 중심 치료를 중심으로, 작은 주제는 무엇이 우리를 힘들게 하고 갈등하게 하는가입니다. 여러분 강의가 많이 기대되죠? 그러면 김두길 박사님을 화면으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음소거 해제하시고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두길 박사님 나와주세요. 이 주제를 가지고 가족이나 부부를 대상으로 해서 수업을 할 것이고요. 여러분들도 부부나 특히 이제 가족을 의식하시면서 이 부분을 좀 봐주셔야 그나마 좀 의미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보통 가족이라 그러면은 일반적으로 보면은 이제 다세대죠. 자녀부터 해가지고 부모에 이르기까지 한 세대가 아니라는 게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고요. 또 좋은 가족에 대한 열망은 모든 사람의 공통일 겁니다. 가장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부분도 어쩌면 가장 힘들어하는 것도 가족이고요. 근데 이 가족은 세대 간의 갈등이 상대적으로 심하다는 특성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이런 게 상대적으로 많이 나온다면 밑에 있는 부부는 좀 다르죠. 부부라는 부부는 소위 말해 이자 관계라 그러죠. 두 명과의 관계이고 부부는 가족하고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가장 다른 게 뭘까요? 일반적인 가족하고 부부하고 다른 점은 뭘까요? 당연히 제가 답을 합니다. 피가 안 섞였다. 그렇죠. 혈연이 아닙니다. 혈연과 혈연 아닌 거의 차이는 뭘까요? 혈연은 100년 후에 만나도 혈연으로 만납니다. 50년 만에 만나서도 형 동생이고 부모 자녀 관계로 만나는 관계이고요. 부부 관계는 그렇지가 않죠. 어디까지나 계약 관계입니다. 법적인 계약이죠, 일종의. 그런데 보통 우리가 부부 하면은 결혼을 해서 부부가 되면은 마치 천년만년 갈 것 같은 그 환상에 빠지게 되고요. 친밀도도 부모보다 훨씬 뛰어나게 경험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부부 관계는 굉장히 일반 우리가 알고 있는 가족 관계보다 굉장히 어려운 관계이고요. 굉장히 불완전한 관계입니다. 언제든지 헤어질 수 있는 아주 깨어지기 쉬운 관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부부들은 그 생각을 안 하죠. 그게 우리를 힘들게 합니다. 우리가 깨어질 수 있다는 생각이 있으면 모든 부부들은 예의를 챙기려고 할 겁니다. 언제든지 우리는 상대방에 의해서 이혼당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으면 좀 더 잘할 겁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혼 직전에 가기 전에는 이혼을 당할 것이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삽니다. 상당히 특이하죠. 말씀을 드렸지만은 좋은 부부는 뭘까에 대한 부분도 또 떠오릅니다. 부부의 개념하고 좋은 부부의 개념을 물어보면은 사실은 많이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가장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훌륭한 배우자 하면은 무엇이 떠오르냐라고 묻는 거죠. 이 부부 상담을 할 때 많이 묻는 개방적 질문입니다.
당신 남편이나 당신 와이프를 생각하지 마시고요. 마시고 가장 좋은, 가장 행복한 부분은 어떤 것인가요? 라는 질문을 하면은 조금 색깔을 다르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자기 핵심적 욕구하고 상당히 관계가 있겠죠. 어떤 분들은 어렸을 때 성장하면서 TV나 영화 속에서 좋은 부부 하면은 함께 밥 먹는 걸 연상하기도 하고요. 또 함께 대화를 많이 나누는 걸 연상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부부들은 좋은 부부 하면은 떠오르는 게 안전함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경제적인 안정감. 특히나 이제 성장하시면서 부모의 어떤 사업 실패, 우리나라 같으면 IMF, 금융위기 이런 걸 경험하신 분들은 좋은 부부, 좋은 배우자 역할에 있어서 경제적인 걸 가장 우선으로 갖다 놓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두 부부를 다투게 하는 부분이 있죠. 동일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를 선택할 때 무엇을 선택할 것이냐. 이거는 지금 좋은 부부에 대한 자기 핵심적인 어떤 욕구하고 상당한 관련성이 많겠죠. 그래서 우리가 좋은 부부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또 상대방이 원하는 부분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충분히 배우자하고 어떤 이야기를 나눠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이 부분의 차이가 나면은 다른 부분에서 반드시 차이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서 중심 상담이니까 당연히 부부 사이에서 어떤 정서적인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부분이죠. 이 정서는 우리 정서하면 떠오르는 게 인지일 것이고요. 정서하고 인지하고 할 때 이 정서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가 마음대로 안 된다는 특성이 있습니다. 인지적인 부분들은 그래 내가 좀 어찌 해보지, 그래 내가 좀 이해하면 되겠지 하는데, 정서적인 부분은 비언어적인 메시지로 나타난다는 특성이 있죠. 말로는 화나지 않아, 괜찮아 하는데 얼굴을 보면 화가 났습니다. 그 부분까지 우리가 숨기기가 되게 힘이 든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정서중심 상담은 부부 사이에서 일어나는 비언어적인 메시지 속에 숨어있는 정서를 어떤 식으로 우리가 오픈을 할 것인지, 그걸 어떤 식으로 읽어낼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게 봅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부부의 경직된 상호작용 이면에 깔려있는, 그랬죠. 대화상에서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야기를 들어보면 큰 문제가 없는데 그 대화 이면에 깔려있는 정서적 반응이 사실 굉장히 문제가 됩니다. 느껴지는 게 다르죠. 그래서 우리 부부 상담을 해보면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내가 뭐라고 했는데 내가 화냈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어리석은 이야기를 하고 있죠. 우리는 언어는 언어적인 게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는데, 언어적인 거는 화를 안 냈는데 비언어적인 부분에는 화를 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상대적으로 비언어적인 부분은 우리 사실 굉장히 무시합니다. 그래서 언어적으로 화를 내지 않으면은 화를 내지 않은 것으로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그 언어 이면에 있는 정서적인 부분에 접근을 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다시 정확하게 한번 읽어줄 필요가 있고, 그걸 통해서 우리가 상대를 어떻게 느끼는지를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부의 어떤 정서적 관계 패턴은 이렇겠죠. 공격이 있어요. 그죠? 경우의 수겠죠. 공격이라면은 사실은 소리 높여 싸우겠죠. 대부분 사람들은 일정 레벨에 이르게 되면은 공격 현상이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공격 위축이라는 게 있습니다. 부부도 권력이 수평적이지만은 않습니다. 분야에 따라서요. 여기 있는 모든 분들도 어떤 영역에서는 남편이 상당히 좀 공격적인 부분이 있고, 어떤 부분에서는 아내가 공격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공격 위축형이 좀 많을 수 있습니다. 사실 위축형이라 하면은 자기가 위축형이라고 느끼는 게 아니고, 이해해 주겠다, 싸움 뭐 하겠노, 좀 봐주지, 내가 이해하고 넘어가야지 하고, 이게 이제 공격 위축형에 해당을 합니다. 근데 이게 반복되거나 시간이 좀 흐르면은 이게 권력처럼 느껴집니다. 화를 내는 사람은 그 패턴대로 화를 냅니다. 또 상대방은
거기에 맞춰서 접어줍니다. 져주는 거죠. 근데 한 번 이 고리에 딱 걸려들면은 바꾸기가 되게 힘이 들죠. 근데 이 부분이 언제 이제 표가 나냐면은 일정 상황에서 이제 상황이 더 엄청 나빠지고 나면 위축형들이 더 이상 참을 이유가 없구나 하면은 공격으로 나타납니다. 그러면은 대부분 부부들은 같이 공격이 아니고요. 처음에 공격한 사람이 위축형으로 돌아서는 경향이 강합니다. 놀랬습니다. 아주 놀라워 하면서 위축형으로 바뀝니다. 그러면 위축형에 있던 사람들이 어느 날부터 이제 공격형으로 바뀜을 느낍니다. 마치 이 관계는 청소년 자녀를 키운 부모들과 유사합니다. 초등학교 6학년 전후까지는 그렇게 말을 잘 듣던 위축형인 아이가 중학교를 들어가더니 어느 날 공격형인 아이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래서 그날부터 부모님은 위축형으로 돌았습니다. 왜? 또 나갈까 싶어서. 안 그러면 아이가 어떻게 할 것 같아서. 그래 되면 사실 이제 평화로운 부분은 아니겠죠. 그래서 사실 이게 이 패턴들이 사실 변화합니다. 사실은. 이 부부 관계는 그러다가 그 다음 단계가 되고 나면 서로 이제 공격형이 되죠. 이제 서로 지고 싶지 않습니다. 서로 지고 싶지 않기 때문에 서로 이제 과거에 있었던 모든 섭섭함을 가져와서 공격하기 시작하죠. 서로 간에. 그러면 대화는 어렵겠죠. 결국에는 우리가 여기 있는 것처럼 이 세 가지 패턴들은 대화가 불가능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보시면 됩니다. 대화는 우리가 소통이라는 단어는 교류를 말하는 것이고 교류는 주면 받아야 되는 거죠. 받고 주어야 교류인데 공격형은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공격 위축도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위축은 받아주는 척 할 뿐이지 받아주지 않습니다. 그럼 요 밑에 흐르는 정서는 뭘까 이런 거죠. 이처럼 부정적인 관계 패턴 속에서는 정서적인 부정 정서가 상대방에 대한 불신, 인정받지 못함, 내만 왜 이렇게 해야 하지 하는 억울함, 이런 정서들이 밑에 반드시 흐르고 있다라고 봐야겠죠. 그리고 또 하나의 정서가 있습니다. 공격이든 공격 위축이든 위축 위축이든 간에 이 두 사람이 부부라는 것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둘 사이에 어떠한 경우가 되든지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고 싶다라는 욕구도 같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나 이해하고 싶다라는 것도 같이 흐릅니다. 그래서 이게 긍정적인 부부 상담을 한다든지 가족 상담을 할 때 전제는 할 수만 있다면 난 잘 지내고 싶어라는 그 전제를 깔고 시작을 합니다. 그렇지만은 보여지는 부분에서 이렇게 공격이라든지 공격 위축형이 있음을 이제 우리가 정서적으로 경험해야 됩니다. 내가 공격을 할 때 저 사람이 배우자는 어떤 느낌을 받을까? 내가 이런 행동을 할 때 상대방은 무엇을 느낄까? 이 부분이 이제 우리가 정서중심 상담에서 챙기고 싶어하는 내용입니다. 뭘 경험할까?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뒤에는 알겠죠. 교정적 정서 경험이라면 정서 경험을 바꾼다는 말이겠죠. 당연히 뭐 볼 게 없습니다. 악순환의 어떤 부정적 정서고리겠죠. 그런데 여기에서 이런 게 있습니다. 공격 위축형을 예를 들어 공격 위축형 같은 경우 대표적으로 보면은 어느 배우자도 상대를 공격한다고 생각을 안 하고 공격을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나는 공격한 적이 없어. 나는 가르쳐 주려고 했을 뿐이야. 라는 이야기를 대부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언제? 대부분 제가 상담을 하면서 느끼는 부분입니다. 공격 위축형은 또 다르게 보면은 그러기도 합니다. 좀 잔소리가 많다 할까요? 뭐 가르쳐 주고 싶은 사람. 뭔가를 좀 바꿔주고 싶은 이런 부분. 그리고 안타까움을 굉장히 많이 또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근데 이런 부분들이 상대방이 어떻게 느껴질 건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다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런 어떤 정서적인 부분요.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구성해 놓은 이론이 정서 중심 상담 이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보면은 이렇습니다. 애착 이론하고 경험적 이론, 그다음에 체계 이론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입니다. 가족을 설명을 할 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어떤 애착이 없다. 애착은 사랑입니다. 관심받고 싶은 사랑이고 관심받고 싶은 욕구이고요. 의미 있는 사람이고 싶은 그 욕구가 없다면은 우리는 이게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부부라고 보기 어렵겠죠. 경험적 이론은 부부가 소통하는 과정에서 무엇을 경험할까, 어떤 정서를 경험할 것인지에 대해서 포인트를 줍니다. 다음에 구체적으로 볼 겁니다. 어쨌든. 다음 체계 이론은 이렇습니다. 개인 상담에서는 체계 이론이라는 개념이 없는데 가족학 쪽에서는 체계 이론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가족이라는 게 한 사람 1인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고 다세대가 또는 여러 명이서 부부 최소한 2명 이상에서 함께 움직인다고 했을 때는 한 덩어리처럼 움직이는 게 좋은 걸로 인식을 하는데 이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뒤에 나오겠지만은 자동차로 예를 들어서 비유하면 그렇습니다. 체계 이론은 왼쪽 타이어와 오른쪽 타이어는 각기 역할이 다릅니다. 타이어라는 공통점은 있죠. 또 본다면은 자동차를 구성하는 것 중에 핸들도 있죠. 그렇죠. 각각이 각자의 역할을 하면서 서로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지 바라보는 게 체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족 구성은 한 명 한 명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애착 이론이 왜 이리 중요할까 하는 겁니다. 애착 이론은 정서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이론입니다. 보울비의 애착 이론이 여기 보시면 왜 가족학에 이렇게 중요하게 나올까 하면 이렇습니다. 이 추동의 힘이든지 애착은 안식처, 안전기지 이런 말이 있죠. 무슨 말이냐 하면은 애착 서로가 사랑받고 싶은 욕구라든지 사랑하고 싶은 욕구가 만약 없다면은 우리는 부부 관계를 설명할 수 없다라는 것도 있고 그렇게 다툴 이유도 없다라는 것도 됩니다. 안식처여야 될 우리 배우자가 또 때로는 안전기지 역할을 해줘야 될 배우자가 그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가정을 하면은 굉장한 갈등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적 갈등에 빠지겠죠. 그래서 이 애착 이론에 대한 중요성이고요. 네 번째 이 말이 굉장히 저는 참 중요한 말로 알고 있는데 안전하게 연결되어야 분리가 가능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애착 이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분리라는 말은 다르게 말하면 이렇죠. 독립한다. 우리 자녀를 키워서 독립시키겠다라고 한다면은 중요한 거는 충분한 안전한 관계에서의 연결성이 아주 뛰어날 때 그 안전함을 바탕으로 독립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부부관계도 마찬가지죠. 서로 간에 신뢰관계가 잘 연결되어 있어야 각자가 각자의 삶을 살 때 서로가 서로를 응원해 줄 수 있습니다. 특히나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우리가 이제 보통 말하는 이제 어처증이나 의무증을 설명할 때 아주 좋은 이게 문장이 될 수 있습니다. 서로가 서로에 대한 사랑에 대한 부분이 충분히 잘 연결되어 있을 때 각자의 삶에 대해서 인정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체계 이론과 다시 연결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애착 이론이 중요한 부분은 잘 분리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부분에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밑에 보면 이런 게 있죠. 두려움이나 불안함은 애착 욕구를 활성화시킵니다. 좀 특이하지 않으세요? 두려움이나 불안을 느끼면 애착 욕구가 사라질 것 같은데 사람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불안하면 불안할수록 두려우면 두려울수록 사람을 더 찾게 됩니다. 그러면은 여러분들도 이 부분에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이 있죠. 우리 아이들이 왜 그리 할까? 왜 배우자가 계속 지속적으로 전화를 할까? 지속적으로 찾을까? 안 보이면 왜 이리 뭔가 화가 나고 이렇게 할까? 이 부분은 인간 자체가 애착에 관련되어서 이런 어떤 욕구들이 있다 이거죠. 불안하고 남편이 늦게 들어오는데 뭔가 좀 불안하다. 계속 전화하게 됩니다. 근데 결국 그게 두 사람 사이를 좋게 하지는 않는 경우가 있지만 인간의 기본 욕구로 이해해 주셨으면 참 좋겠다.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그래서 고립이나 상실, 내 혼자다.
내만 이렇다라는 생각 자체가 트라우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부 상담을 할 때 두 사람 관계를 아주 쉽게 측정할 수 있는 단어가 이런 단어입니다. 내만 이렇게 열심히 해요 라는 단어를 자주 쓴다. 나는 왜 이렇게 하여야 할까? 나는 왜 이래야 되냐라고 하고 이야기한다면은 이 부부는 서로 어떤 고립과 상실을 많이 경험하였겠구나. 그러면 애착 관계에 심각한 불안을 느끼겠구나. 그러면은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는 경우에 애착적 욕구가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렇다면 이 부분은 갈등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고 공격성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구나.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애착 이론이 굉장히 이런 부분에서 중요한 이론입니다. 사실 왜 싸우는지, 왜 우리는 배우자와 싸울까? 답은 하나죠. 왜 싸울까요? 사랑해주지 않으니까 싸우죠. 결국 사랑받고 싶다라는 욕구를 우리는 다른 말로써 자꾸 해석할 뿐이지, 충분히 날 사랑해주고 있다라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게 있습니다. 부월비도 있는데 애착이론은 많은데, 여기 보면은 부월비는 사실은 일상적인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를 했다면은 메인이라는 사람이 한 말이 더 좀 현재 설명하기에가 굉장히 좀 좋은 말입니다. 비언어적인 소통에 대해서 강하게 이야기한 이제 학자죠. 여기 보시면 비언어적인 언어 소통이 유아에게 저장된 후 뭐 발달 단계에서 이렇게 한다 하는데, 여러분들이 부모님 하면은, 여러분들은 부모님, 엄마, 아니면 아버지 하면 떠오르는 그 부모님의 인상이 있을 겁니다. 상담 장면에서 많이 쓰는 질문입니다. 어렸을 때, 아니면은 지금 어렸을 때 엄마 하면은 어떤 얼굴이 떠오르느냐. 인상 쓴 얼굴, 힘들어하는 얼굴, 이런 비언어적인 메시지가 굉장히 우리로 하여금 힘들게 하는 부분이 있더라는 거죠. 이 애착 이론에서 말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비언어적 의사소통이 어렸을 때 유아에게 저장된 후에 발달 단계에서 뭔가를 사고하고 느끼고 기억하고 행동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애착 이론이 우리 가족, 특히 부부를 설명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이론으로 설명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애착 이론에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우리가 왜 싸워야 하는지는 이 애착 이론으로 충분히 설명이 가능합니다. 충분히 공감받지 못하는 느낌, 충분히 사랑받는다고 느끼지 못하는 부분, 이 부분이 우리로 하여금 고통스럽게 하고 가만히 있지 못하게 하고 싸우게 만들고, 결국에는 부부싸움이라는 말은 결국에는 내가 나를 사랑해 주었으면 좋겠는데 당신은 왜 모르는 거야 하는 그 이면적인 메시지가 있다고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성인 애착 유형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 다 아시는 부분이겠죠. 예. 여기 뭐 안정형이라면 너무 잘 아는 거죠. 다른 사람과 친밀한 관계 했는데, 안정형은 그렇습니다. 다른 걸 떠나서 사랑받고 있다고 느낀다면 여러분들은 안정형입니다. 사랑받지 못하고 있다면 우리는 안정형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누군가에게 계속 내가 상대방은 안정형이라고 느끼는데 한 사람만 안정형이 아니라고 느끼는 게 문제입니다. 주로 상담실에 와보면은 한 사람은 별 문제가 없다는데 한 사람은 굉장히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변화에 대한 개념도 조금 이제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우리는 변화하여야 할까? 왜 우리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 나이를 먹으면서 아니면 결혼 생활에서 왜 바뀌어야 될까라고 한다면 그 질문에 사실은 답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 나름대로 내리는 답은 그렇습니다. 배우자가 힘들어 한다면은 내가 할 수만 있다면 좀 바뀌어주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왜? 배우자가 힘들어 하니까. 또 왜? 우리는 살아가는 관계이어야 하니까. 가족이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정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은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상대방이 당신이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라고 이야기하는데
내 눈에는 상대방이 A라는 행동을 멈추고 B 행동을 했으면 좋겠구나라고 느끼는데 본인은 상대방은 전혀 불편감이 없습니다. 바뀌어야 될 이유가 사실은 없죠. 그렇죠? 나는 배우자가 바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지만 배우자는 바뀌어야 될 이유가 없습니다. 사실은. 왜냐하면 그리 살아왔고 불편하지 않죠. 그럼 어떻게 배우자를 바꿀 것이냐 하는 어려움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어떻게 볼 것이냐 하는 게 상담 장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부분으로 봅니다. 그래서 정서적인 부분을 활성화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바뀌어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배우자가 참 힘들어하는구나를 경험하게 만들죠. 그게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경험주의입니다. 경험이론입니다. 두 사람 사이에서 무엇을 경험할 것이냐, 관계 속에서 서로 무엇을 경험하고 있는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의 말에 내가 자꾸 상처를 받는다라고 가정을 하면 관계 속에서 한 사람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느끼는데 한 사람은 상처를 받습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가 아니었기 때문에 상대방은 모르고 있습니다. 상처받는 줄을 모르는 경우가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합니다. 그때 그 말이 나에게 어떻게 들려졌을까 하는 부분에 집중합니다. 그래서 상담 장면에서 그때 그 순간에 그러니까 좋은 부분은 상담하고 있는 동안에 부부싸움이 있었다면 참 좋은 일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명확하게 서로가 서로에 대한 욕구들이 나타납니다. 그때 그 순간에 무엇을 느꼈는지. 남편이 하는 이야기에 아니면 아내가 하는 이야기에 갑자기 날 무시하는 것 같았어요 라고 한다면은 그때 그 순간에 무시한다는 감정을 경험하게 되겠죠. 무시한다고 느꼈다면은 당연히 좋은 말이 나올 수는 없었을 겁니다. 그건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상대방이 물어봅니다. 이쪽에서는 이렇게 무시당한다는 경험을 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은 거의 대부분의 부부들은 배우자들은 그 자체를 이해할 수 없는 걸로 이야기합니다. 대부분은 그럴 의도를 가지고 배우자를 괴롭히는 배우자들은 없습니다. 오늘 우리 집에 가가지고 아내하고 싸워야겠다 하고 퇴근하고 들어가서 밥 먹고 싸우는 그런 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만약에 그런 의도였다면은 최소한 상대방이 왜 그렇게 말해서 날 화나게 만들어 라고 하면은 최소한 그래 내가 그랬지 미안하다는 표현을 해야 될 건데 그런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기억이 없습니다. 기억하지 않습니다. 부모 자녀 상담을 해도 그렇습니다. 40대인 자녀하고 60대인 부모를 상담해도 똑같이 부모님도 말합니다. 그때 내가 그럴란 게 아니었는데 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가족은 의도를 가지고 상대를 괴롭히지는 않는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단지 그 관계 속에서 무엇이 경험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우리가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경험이론에서는 많이 들어온 로저스의 인간중심 치료가 있습니다. 인간중심 치료라는 부분은 이렇습니다. 말 그대로 내담자가 자신의 문제가 무엇인지 그때 무엇을 경험하였고 왜 그렇게 경험되어졌는지를 안다면은 충분히 우리 개인들은 그거에 대한 해결책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하는 게 인간중심 상담의 기본 개념이죠. 그래서 계속적으로 묻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아니면 지금 두 사람의 어떤 갈등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십니까? 어떤 감정을 느끼시냐? 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합니다. 그리고 정서적 반응에 집중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남편의 말에 왜 그렇게 화가 났는지, 왜 그렇게 섭섭했는지를 봅니다. 그러면 이 부분에서 사실 보면 답은 사실은 남편이나 배우자에게도 있지만은 이러한 정서적 반응에 대한 어려움은 원가족에서 느꼈을 확률도 높습니다. 원가족에서 예를 들어서 무시당하는 경험이 많았다. 그런 경험이 나한테 강한 어떤 트라우마적으로 남았다 하면은 부부 관계에서 무시당하는 느낌을 받으면은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가족을 탐색하는 이유는 이 현재의 가족을 해석하기에 적절한 방법이기 때문에 쓰는 부분이고요.
또 우리가 결혼을 해서 가장 먼저 하여야 할 발달 과업, 일종의 숙제죠. 숙제는 원가족에서 경험한 나의 미해결 과제, 핵심적인 욕구, 또 가장 힘들었던 나의 억압된 그 감정을 어느 정도 만나고 그걸 배우자와의 관계에서 이겨내는 게 가장 큰 숙제입니다. 참 어렵죠, 사실은. 아마 부부 사이에서의 갈등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그 감정에 선생님들이 집중해 보시면은 어렸을 때 부모와 관계든지 누군가의 관계에서 경험했던 그 감정하고 거의 대부분 겹칠 확률이 높습니다. 그렇다면은 그 감정은 나에게는 굉장히 예민한 감정일 수 있고 그 예민한 감정이 배우자를 통해서 건드렸을 때 상당한 폭발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가족 상담에서는 배우자가 나쁘고 내가 나쁘고가 아니고 관계 속에서 무엇을 경험하느냐. 충분히 사랑하고 싶고 충분히 잘 지내고 싶은 욕구가 너무너무 많은데 도대체 어떤 경험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힘들게 하느냐. 여기에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느껴지는 정서적 반응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서는 부부를 춤추게 하는 음악이다 이렇게 합니다. 오늘 무엇을 느끼는지, 지금 이 순간에 무엇이 느껴지는지 여기에 이렇게 맞춰지게 됩니다. 체계 이론입니다. 이 개인 상담에서는 체계 이론이라는 단어를 별로 안 쓰는데 이 미누친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가족 상담에는 이 체계 이론을 기본적으로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족은 한 개인의 힘으로 돌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남편이 굉장히 조금 파워가 있다. 예를 들어서 뭔가 이성적인 발달이 많이 되신 분들 상대적으로 이런 분들은 막 가르치려고 듭니다. 야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해야지. 그게 좀 시간이 지나면은 결혼 초에는 아내도 남편의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왜냐면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결과를 가져오니까요. 근데 이게 시간을 좀 지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아내가 계속 위축당함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무시하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이 가르치려고 든다. 뭔가 변화를 위해서 가르치려고 들면은 그것 또한 강화를 받기 때문에 더 세게, 더 강하게, 더 확실한 방법으로 가르치려고 들 수밖에 없는 인간의 한계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체계 이론에서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가족이라는 부분은 모빌 있죠? 아이들한테 있는 모빌의 비유를 많이 합니다. 하나가 움직이면 전체가 같이 움직이는 이러한 어떤 비유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서 남편이 어떠하다, 아내가 어떠하다, 자녀가 어떠하다라고 했을 때 그 가족은 사실은 힘든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 모빌이 안 움직이려면은 하나하나 모빌이 자신의 일에 집중하면서 동일한 힘을 가져야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호적인 자동차를 움직이는 데 있어서 타이어도 있고 핸들도 있고 엔진도 있고 여러 가지가 합쳐져 가지고 자동차를 만들게 되고요. 모든 체계들이 균형을 이루고 적절하게 기능할 때 자동차는 잘 굴러간다는 거죠. 이걸 가족에 그대로 비유하게 되면은 남편은 남편의 일에서 최선을 다해서 지내야 될 것이고 아내는 아내의 일에 또는 자녀는 자녀의 일에 굉장히 몰입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근데 만약에 이 체계 이론에서는 그렇게 말합니다. 만약에 부모하고 자녀 관계가 너무 밀착되어져 있다. 그래서 부모가 인상을 쓴다든지 할 때 자녀가 지나치게 그 부분에 예민하게 느끼고 반응을 한다.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안 좋은 걸로 사실 보고 있습니다. 각자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자동차를 움직이기 위해서는 모든 부분들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져서 각자가 움직이는데 오른쪽 타이어가 혹시 고장이 났다 할지라도 왼쪽 타이어나 엔진은 정상적으로 작동하여야 한다는 개념입니다. 근데 우리가 융합되어져 있다고 하면은 집에 왔을 때 예를 들어 남편이 퇴근을 했습니다. 그 남편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안 좋아 보입니다. 그러면 가족 전체가 그 부분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부분이 바람직할 것이냐에 대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그래서 각자가
각자가 자기 일에서 최선을 다하고 일정 정도 거리 유지가 되어지는 부분, 그리 되어질 필요가 있다. 가족이라는 부분은 이런 부분을 강조하는 게 체계 이론입니다. 그래서 현재 상호작용과 개인의 행동을 유발하고 경직시키는 상호작용의 영향력에 초점을 둡니다. 어떤 식으로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문제나 어떤 정상을 일으키는 반복적인 어떤 상호작용 고리를 중단합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도 가족을 보시게 되면 싸우는 주제라든지 싸우는 패턴들이 상당히 유사하게 반복되어짐을 느끼실 겁니다. 우리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다투어지는 주제들도 있을 수 있고요. 이런 부분을 찾으셔야 됩니다. 근데 모든 부분에서 갈등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 부분들은 뭐하고 연결되냐 하면은 애착이론하고 상당한 관련성이 강합니다. 남편을 힘들게 하는 애착관계가 있고 아내를 힘들게 하는 애착관계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건드려지기 시작하면 이게 힘이 들죠. 그래서 우리는 그걸 핵심 감정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애착이론에서 나왔다고 해도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핵심 감정, 핵심 욕구는 결국에는 우리가 애착이론에서 경험되어지는 나의 감정들, 이 부분들이죠. 이 부분들이 부부가 상호작용을 할 때 어떤 식으로 전달되어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인식되어지는지, 이 부분들이 우리로 하여금 갈등하게 만든다라는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담 목표는 서로 상호작용이죠. 상호작용을 재조직하여 관계 속에서 개인을 성장한다. 여기 보시게 되면 끊임없이 상호작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가족 상담은 이렇습니다. 극단적인 하나의 예로 부부가 있습니다. 서로 상대방한테 그렇게 말합니다. 당신하고 이야기하면은 답답해서 이야기를 못하겠다. 당신하고 이야기하느니 차라리 내가 벽을 보고 이야기하지. 라고 이렇게 비난을 하는데 아주 아이러니한 거는 그 두 사람이서 현관문을 열고 밖에 나가면은 아무도 그런 이야기를 안 한다는 겁니다. 니처럼 성격 좋은 애가 심지어 이런 단어도 이런 말도 듣습니다. 그런데 그런 두 사람이 다시 퇴근을 하고 집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은 대화가 안 됩니다. 이게 이제 부부 상담에서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지극히 정상적이다라는 우리가 기본적인 소양을 갖고 있고 기본적인 정서를 경험하고 충분히 무엇이 맞는지를 알지만은 두 사람이 만나면은 적절한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이 부분이 아까 나오는 이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정서적 부정정서, 상대방에게서 느껴지는 이 부정정서가 우리로 하여금 뭔가를 못하게 한다 이거죠. 내가 뭐 말을 하면 싸울 것 같다. 내가 이렇게 말하면 화낼 것 같다. 이 부정정서가 우리의 어떤 상호작용을 막는 방해 요인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우리가 서로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있구나. 어쩜 이렇게 보는 게 맞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부 상담에서 끊임없이 하고 싶은 부분도 이 내용입니다. 이 기본 전제는 그렇습니다. 모든 부부들은 행복하고 싶고 사랑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사랑을 하여야 하고 어떻게 사랑을 받아야 하는지 부분에서는 우리가 상호작용 개념보다는 자기중심적 사고를 합니다. 내 식대로 사랑을 하고 내 식대로 사랑을 받고자 합니다. 각자가. 그래서 우리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부분은 서로 무엇을 원하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는 개념으로 보시면 좋습니다. 서로 뭘 원할까? 상대는 뭘 원할까? 이 부분을 알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상호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드리는 이런 어떤 자기 자신의 어떤 욕구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걸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는 애착기론에서 말하는 안식처, 안전함이 충분히 제공되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함이 충분히 보장되어지지 않으면은 나의 깊숙이 숨어있는 나의 욕구를 표현하기는 되게 힘들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혼기 때 해야 될 숙제로 굉장히 많이 이야기하는 게 이 부분입니다. 충분히 나의 어떤 미해결 과제, 내 핵심 욕구를 충분히 전달을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언제일까? 가장 안전하다고 느껴지고 가장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결혼 초가 아닐까? 이 부분이고요. 상담실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도 그 부분입니다.
충분히 안전함을 제공하고 충분히 존중받을 수 있다라는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강조해야 될 이유도 여기 있는 거죠. 근데 대부분 부부들은 그걸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적인 부분, 개인 내적인 부분과 관계적인 부분을 계속 통찰하게 됩니다. 나는 무엇을 느끼고 관계적인 부분에서는 무엇을 느끼는 건지, 나는 이렇게 느끼는데 상대방은 어떻게 느끼는지, 이 부분에 계속 맞춥니다. 왜 상대방은 이렇게 느껴질까? 또 맞추는 거죠. 또 내가 변해야 될 이유는 상대방이 힘들어 하니까입니다. 내가 왜 바뀌어야 될까? 상대방이 힘들어 하니까요. 나 스스로는 내가 바뀔 이유가 없습니다. 나는 내 자체로서 전혀 불편하지 않거든요. 내가 만약 바뀌어야 된다면 뭘까? 그러니까 이것이 고민을 해봅니다. 내가 바뀌어야 된다면 왜 바꾸어야 할까? 그건 상대방이 있기 때문으로 보셔야 될 거라고요. 그런 식으로 봐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감정 경험과 상호작용을 끊임없이 통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배우자 또는 부모를 안정감이나 보호 이안으로 삼고 그 대상으로 본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바뀌기 위해서는 충분히 안정감을 느껴야 되는데 내 스스로 모든 안정감을 만들어가기에는 아주 힘이 듭니다. 어린아이 같으면 부모가 상당히 이 부분을 해주는 거죠. 그게 안정애착이고 애착에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런데 부모 역할과 유사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딱 한 명이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배우자입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받지 못했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절대 자녀는 아닌 것 같아요. 자녀가 만약 그랬다면 우리는 고부 갈등 같은 거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배우자가 우리에게 주는 영향력에 대해서도 충분히 보셔야 됩니다. 마지막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내 숙제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이 보호와 안정감, 이 부분을 배우자가 해줄 수 있다면 엄청 좋겠죠. 그래서 부부 상담을 받는 이유도 여기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각자 배우자들이 상대방에게 해줄 수 있는 엄청나게 강한 힘이 있습니다. 내만이 해줄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천천히 좀 고민을 해보셨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이제 긍정적인 어떤 자신에 대한 이미지를 형성하고, 이 부분은 너무 상식적인 부분이라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상담 과정에 대한 내용입니다. 너무 뻔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누구나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표현을 이렇게 했죠. 제일 처음에 왔을 때 부부 갈등이 있는 부부가 왔겠죠. 부부 갈등이 심각한 부부가 온다고 봐야겠죠. 그 시간에 일부러 시간을 내어서. 그러면은 당연히 스텝 1에 있는 것처럼 부정적 상호작용이 일어나고 있을 겁니다. 그런 부정적 상호작용의 고리가 어떤 식으로 부정적 상호작용이 일어나는지를 보겠죠. 그래서 이제 애착투쟁에서 발생하는 갈등 문제였는데, 애착투쟁은 사랑받고 싶은 싸움입니다. 사랑해도 하는데 안 주니까 싸우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보는 거고, 그다음 표현되어지는 부정적인 상호작용이 어떤 식으로 되어 있는지를 봅니다.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지는지,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어떤 식으로 표현되어지는지를 찾는 거죠. 그리고 그 표현되어지는 상호작용 이면에 뭘 받고 싶어 할까 하는 문제. 나는 배우자한테 뭘 받고 싶어 할까? 어떤 정서를 느끼고 싶어 할까? 이렇게 갑니다. 그래서 문제를 부정적 고리, 내재적 정서, 애착 욕구 관점에서 이게 보게 만듭니다. 결국 여기 이 1단계에서 누구의 잘못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습니다. 개인의 문제도 없습니다. 우리 부부가 가장 행복하고 싶다면 딱 한 가지죠. 서로에 대해서 문제가 없으면 행복한 겁니다. 그래서 누구 잘못이다, 어떤 게 문제가 된다라는 관점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우자들은 각자 자기 영역에 가서 다 좋은 사람으로 어느 정도 평가받고 살고 있다는 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인본주의적 관점을 갖고 있다는 말은 모든 배우자들은 나름대로 지극히 자기가 하고 자기의 욕구를 충분히 충족시킬 수 있는 힘이 있고, 우리가 지지와 경청과 공감을 해주면은 다 잘할 수 있다라는 전제를 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서중심 상담은
다른 상담도 그렇겠지만 가족 상담은 주로 이런 경향이 강한데 누구누구 탓을 한다든지 누구누구 때문에 하는 문제에 꽂히지는 않습니다. 두 번째 건 이렇게 했죠. 당연히 이제 결합을 하겠죠. 충분히 우리가 나누는 상호작용 이면에서 무엇이 일어나고 있는지를 배웠으면은 그 다음에 이제 감추어진 우리가 이면에 나타나는 이면에서 존재해왔던 감춰진 애착 감정, 욕구, 기대를 표현하게 합니다. 사실은 나는 당신한테 이걸 받고 싶었어. 이런 걸 표현하게 하죠. 그리고 두 사람 사이에서 새로운 상호작용, 받고 싶은 걸 정확하게 표현하게 만들고 그걸 듣고 자기가 그대로 표현하게 만들고 그걸 지지해주고 그렇게만 해도 괜찮아 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욕구와 기대를 서로 표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이 부분은 뭐하고 연결이 되냐 하면은 어렸을 때 부모하고의 관계든지 누군가의 관계에서 만약에 감추어진 욕구를 표현할 수 있었다면 그리고 그 표현되어진 욕구에 그랬어? 그게 있었구나 하고 누군가가 아주 편안하게 안전하게 받아주었다면 지금 나타나는 이런 감정들은 사실 없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부모 자녀 상담할 때도 사실 이 부분을 아주 중요하게 다루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이제 연령이 있는 60대인 부모와 40대인 뭐 자녀 상담을 하게 되면은 대부분은 이 부분에서 잘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전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럴 의도가 전혀 아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잘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끝나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서 스텝 3입니다. 강화와 통합하기 나오겠죠. 과거 관계 문제에 대해서 새로운 해결책을 촉진하고 애착 행동의 새로운 어떤 태도와 고리를 강화합니다. 이 부분은 잘 합니다. 2단계가 지나가고 나면은 말씀을 드렸지만 모든 부분은 다 9번을 하고 싶어 합니다. 애착 행동에서 새로운 태도를 만약에 이렇게 되고 나면은 서로 이야기를 할 때 공감을 잘 해줍니다. 그리고 이 말에 어떤 이 대화를 할 때 잘 들어주기도 하고 상대방을 잘 지지해주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 9단계 크게 어떤 3단계 중에서 3단계로 나누고 그 세부적으로 9단계 과정을 통해서 정서 중심 상담을 하게 됩니다. 대부분은 스텝 2 정도 가면은 스텝 3는 거의 대부분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렇게 느낍니다. 오늘 일단 PPT는 여기까지 되어져 있고요. 질문을 받고 또 개인적으로 더 설명할 거는 설명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